예, 고맙습니다. 김준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굉장히 바쁘실 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2층에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오고 있어요. 저희들 오늘 이 중랑에 제가 여의도에서 오늘따라 또 운전해주는 비서가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쭉 오면서 야 이렇게 가까운데 좀 자주 와볼 걸 굉장히 오면서 후회하면서 왔습니다. 제법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 노원에 한번 가서 노원에 우리 당원들 시민들 만나서 한번 이런 자리를 가졌고 중랑에 오니까 여기 중랑에 우리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윤상일 전 의원님 또 김진수 위원장님 뭐 정말 장인어른도 오시고 작은 아버지도 또 이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남녀노소 정말 골고루 오시고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 보니까 또 소개해 주시는데 제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꼭 좀 다짐을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3년 뒤에는 우리 3년도 아닙니다. 이제 딱 2년 뭐 한 8개월 뒤에는 우리 윤상일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장님 국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보내주시고 두 분 국회에 오실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좀 국회에 이제 와주셔서 우리 이 국회 좀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꼭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왔습니다. 저도 되게 어렵고 바른정당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터졌고 뭐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이렇게 막 닥치는지 뭐 정말 덕긴 없을 이렇게 저희들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때 우리 여기 계시는 당원분들 또 중랑구 시민 여러분 만나 뵙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예, 저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좀 듣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최대한 좀 간단하게 몇 점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시간을 충분히 좀 내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제 답변이 필요하면 물어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제 말씀 끝나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돌려서 지난 1월 24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저희들 당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9월 22일 아닙니까? 딱 8개월 된 당입니다. 8개월 동안 이것저것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창당하자마자 우리 대선 후보 뽑는 경선 치렀고요. 제하고 남경필 지사하고 서로 이렇게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제가 됐고 그리고 대선 치렀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시작해서 또 이제 5월 10일 날 시작했으니까 벌써 4개월하고 지났습니다. 지난 한 8개월 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다른 정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초심으로 한번 좀 돌아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새롭게 이 어려운 길을 시작할 때 저희들 마음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저렇게 막 이것저것 너무 급하게, 너무 졸속으로, 또 너무 위험하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수가 저걸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아이고 막 됐으니까 빨리 합치라, 따지지 말고 빨리 합치라 이 소리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 중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지역구가 대구에서 제가 4번 선거를 해서 지금 대구에서 4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지역에 가면 뭐 더 합니다. 대구는 뭐 요즘 뭐 저만 보면 막 왜 빨리 안 합치냐고 뭐 난리죠. 대구가 제일 심한 데니까요. 우리 왜 이 바른정당을 시작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수를 진짜 제대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문재인 정부 확실하게 견제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냥 저희들 뭐 지금 바른정당에 국회의원 딱 20명, 당협위원장 우리가 한 130, 40명 됩니다만 그냥 무조건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합치면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그냥 될 거냐.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 자유한국당 당원들, 이 당원들 말고 우리 그냥 평균적인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를 쳐다보는 눈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면 저희들 통합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지를 회복하고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가 국민들 마음을 먼저 얻고 신뢰를 얻는 게 이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그 정도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저희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쓴소리 많이 듣고 질책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예상치 못했던 사고 터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혼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들께 저 바른정당은 믿을 수 있다. 저 친구들은 정치 정말 똑바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한 10%, 15% 나옵니다. 저희들 지지도가 뭐 한 7% 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선거 앞두고 당장 표 때문에 선거 때문에 공천을 2명 하면 안 되니까 공천 1명으로 줄이려고 그냥 딱 합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그렇게 합친 보수 정당한테 열광하면서 지지하면서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이 보수가 저희들이 당을 나오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컨대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박 중에 제일 상징적인 2분을 골라가지고 제명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와가지고 출당시키고 친박 1분 내지 2분을 제명을 시키면 그러면 우리 보수는 다시 진짜 건강한 보수가 되고 진짜 국민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들 진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될 거냐? 아닙니다. 제가 뭐 늘 개혁보수라고 그러고 우리 새로운 보수 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명분을 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면서 보수가 크게 한번 합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당시키고 제명시키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적으로 합치면 그러면 보수는 살아나느냐? 그게 국민들 마음속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난 대선에서 또 작년 총선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상대적으로 젊은 이분들이 요즘 투표를 무섭게 열심히 하십니다. 이 젊은 분들이. 그런 기계적인 통합, 바로 선거 앞두고 급해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통합을 가지고 젊은 분들이 과연 보수에 찍어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시큰 합쳐놓고 지지도 그대로 제자리 걸음하고 그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다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는 제가 그냥 이상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정치는 진짜 국민들 생각하기에 명분, 국민들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뭔가 새롭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거는 백날 해봐야 헛일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각오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지키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를 깨끗하게 가자. 여기에 벌써 저희들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털어내고 가면서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 우리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보수가 법 앞에 만인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데 보수가 제대로 법 좀 지키자.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이렇게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온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운명이 바뀔지 모르는 이 외교 안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튼튼하게 지키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거의 보수 늘 가진 자 기득권 편을 든 그런 과거의 보수 말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서민, 중산층 이분들의 삶, 이분들의 생활을, 인생을 지켜드리는 그런 보수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웃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를 하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 짧게는 박근혜, 이명박 시절, 길게는 그 이전에 지나가서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 시절에 우리가 잘했던 것도 보수가 잘했는데 우리가 보수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앓고 있으면 그거 우리 고치는 그런 보수를 하자. 그렇지만 지금 이 진보가 하고 있는, 이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이런 거하고는 확실하게 다르게 해나가자. 이런 길을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하고 우리 열심히 토론을 해가지고 이 길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당장 내년 일, 3년 뒤의 일, 5년 뒤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보수가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냥 분칠만 하고 분식만 하고 얼굴 화장만 해가지고는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그 말에도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자. 우리 바른정당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잘못됐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그냥 정말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정당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잘 됐다면, 그 길이 옳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통합을 하고 그 길 위에서 보수를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랑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 당원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당이 어렵고, 저 당은 바람만 불면 훅 하면 나라가 버릴 것 같고 꺼질 것 같은 그런 당이지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치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정치가를 선택을 하는 것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선택하는 것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표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바꿔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촛불 시위도 저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수가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41%로 탄생했는데, 거기에 갖다 바친 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3년 뒤 총선에서, 5년 뒤 대선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저희들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제가 진짜 충고를 합니다. 선거 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선거한 사람들이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구속돼가지고 재판받고,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는 게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고, 그게 무슨 새로운 보수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용,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 이념, 정책, 정치를 왜 하는지 그 철학, 이게 바뀌면 저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 손을 잡겠습니다. 저희들 바른정당에 있는 동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지도부가 하는 식으로 그냥 때가 왔으니까 토사구팽식으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서청원, 최경환 이렇게 탁탁 잘라내고 우리 다 바뀌었어, 혁신 끝났어 이러면서 우리 보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보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보수를 저는 두 번 죽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우리 똑똑하신 국민들께서 저게 무슨 혁신이고 저게 무슨 새로운 보수냐라고 금방 알아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또 국민의당 안에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 안에 저런 사람이면 건전한 개혁 보수의 길을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괜찮은 분들이 국민의당 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광주, 전남, 목포, 순천, 호남에 가면 호남이라고 해서 왜 진보적인 생각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영남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호남에도 국가 안보 걱정하는 분 계시고, 문재인 식으로 저렇게 급하게 개혁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바꾸고, 우리 바른정당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 우리 바른정당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그 길, 그 목표, 그거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치를 하는 완전히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셔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금 69년이 지나고요. 내년이 이제 70년이 되는데 이 70년 세월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민주주의를 수용한 거, 북한의 압력에 맞서서 그나마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켜온 거, 이런 거는 다 보수가 잘한 겁니다. 그 잘한 토대 위에 우리 그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잘한 토대 위에, 전통 위에 우리 새로운 보수를 세우자는 겁니다. 왜 새로운 보수를 세워야 되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든 복지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주택이든 국가안보든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를, 따가운 평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돌아보시면 저는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이번 대선이 이번 12월에 정상적으로 치러졌더라도 보수가 대선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뭘 바뀌어 그러시는, 저보고 야단치시는 분 많은데요. 우리 보수가요, 안보는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하면서 내치는 민생은 우리가 개혁적으로 절대 대기업, 부자, 재벌들 편들지 말고 중산층 서민들 편드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무책임하게 세금도 안 거두고 하늘에서 무슨 돈이 떨어지듯이 지금 매일매일 수조 원, 수십조 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아주 책임있게, 책임감 있게 단계적으로 중산층 서민, 국가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보수가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큰 길에서 다들 합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당 안에도, 우리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 안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표 때문에, 각 지역의 공천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릴 뿐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할 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게임은 국민의당이 40석이고요. 바른정당이 20석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인가 그런데요. 저는 중심 잡고 똘똘 뭉쳐가지고 견디고, 예, 고맙습니다. 중심 잡고 똘똘 뭉쳐가지고 견디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많은 분들이 저러다가 바른정당 깨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바른정당의 어느 분도 깨지는 거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도 명분 없는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 20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희들 11월 13일 날 지금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바른정당이 제일 어려울 때 새로 태어나는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당원들 생각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금 7만 명 당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7만 명 당원들을 우리 바른정당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제가 얻은 표가 220만 8,771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6.8%밖에 안 되니까 진짜 적은 표였는데 이분들이 저를 찍어주실 때는 저 사람 안 된다는 거 알고 찍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 네 분의 후보를 안 찍고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마음에는 저희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가던 그 길로 보수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가다가 가시 찔리고 돌불에 체위가 넘어지고 다치고 이래도 꿋꿋하게 계속 가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합쳐도 그 길로 합치라 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개월, 1년, 5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정치를 보지만 나중에 긴 세월이 지나서 우리 정치를 돌이켜 보면 우리 정치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기로에 있고, 이번에 만약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당분간 여러분들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정말 과속 음주운전하는 진보 정권한테 이 나라 운영을 맡기는 그런 사태가 오히려 더 길어질 거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 이상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영국의 보수당이 처음에는 귀족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그 사람들 이익을 대변하던 그런 정당에서 산업혁명이 되니까 상공인 자본가 계층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용을 했다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기니까 노동자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정당으로 유연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피트라는 수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공물법이라고요. 공물법이라고 당시 지주들, 또 지주들이 부리고 있는 소작농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그런 법을 보수당 사람이, 피트 수상이 그걸 폐지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뭐 엄청난 변화하고 개혁이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면서 더 영토를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우리 정부 수립 후에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생기고 국회가 생기고 한 이후에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보수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뀌면 앞으로 보수 정치가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한테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살아나고. 지금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탄핵 이전의 보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보수,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모양으로 그냥 돌아가면 저는 보수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제 남은 정치 인생에 제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즘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정말 어떻게 보면 5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제대로 각 당의 공약과 정책과 그것도 제대로 못 알리고 TV 토론 몇 번 하고 그냥 선거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나가지고 정권을 잡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못해가지고 갖다 바친 겁니다. 40%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보수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분열이 되고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견제 못하는 이 마당에 저는 저와 우리 바른정당의 동지들은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정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거냐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말 바뀐 그런 정치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더불어민주당한테, 정의당한테, 또 일부는 국민의당한테 가 있는 그 표, 그 마음, 그 유권자들, 또 자유한국당한테 가 있는 그 유권자들, 그 마음을 우리한테 모으는 그 작업을 하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언젠가는 자유한국당이고 국민의당이고 저는 국민의 뜻으로 저희들이 같이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보수 정치, 그 새로운 개혁 보수를 위해서 제 남은 정치 인생을 다 바치기로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걷다가 뭐 제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저희들 바른정당 동지들이 장렬하게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제가 그 길로 더 전진을 시키면 저는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할 도리를 상당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언젠가는 알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에 여기는 당원도 계시고요. 당원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윤상일 위원장님 또 김진수 위원장님 같이 손을 잡고 그 길로 가려고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중랑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윤상일 위원장님 사랑하시고 김진수 위원장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 지방선거 생각하더라도 지금 9월인데 이제 정기국회 지나고 내년 6월이면 서울시장, 각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뽑는 선거를 여기서도 합니다. 너무 스스로를 높게 보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신감 없이 낮추고 작게 보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면 저는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의 이 9개월의 시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고 그거를 발판으로 그 다음 총선도 해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그냥 단순히 정말 정치공학적인 그런 통합이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 보기에 아 그래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싶을 정도로 명분과 가치와 원칙을 가지는 그런 큰 보수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게 맞고 그거는 결국은 민심이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우리 중랑의 시민 여러분 또 중랑 밖에서도 오늘 일부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오프라인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러분들 뭐 어떤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 사회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 봐주시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꼭 좀 모아주시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단결하는 그런 우리 바른정당이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어려운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야기한 오늘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광하시는 동안 우리 바른정당의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 최고위원 이준석 위원장 모셨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대통령 후보님 특강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그리고 제가 잠깐 우리 강원 도민회장 하셨던 우리 이지연 우리 새누리당 고문님 오셨습니다. 예, 그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좌측에 오른쪽에 마이크를 마이크 이걸 쓰시죠. 이걸 제가 저거 아까 잘 안 나오던 거 해볼게요. 됐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15단지 공무원 아파트 안에 있는 꼼동산 유치원에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지금 5살 된 저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그 유치원은 작년에 너무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이 돼서 교육감 표창까지도 받았던 정말 우수한 유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추첨을 통해서 어렵게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7월 달에 그 유치원의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치원이 폐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데 보내면 되지, 못하러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그곳에는 지금 26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게 폐원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너무 갈 곳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교육청에도 쫓아가고 교육부에도 쫓아가고 하다못해 저희가 집회까지도 하고 시위까지도 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기다리라는, 그리고 폐원 통보밖에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아들은 내년에 정말 어디에 보낼 데가 없고 저도 직장을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디 맡기고 다닐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부도 교육청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대표님을 이제 만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는 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들, 그 정말 260명의 어머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답변이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만나서 저희 어머님들의 얘기를 더 자세히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게 언제입니까? 폐업된 게요? 회원 통보를 받은 거는 7월에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7월에요? 예, 7월에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셨으니까 상계동 15단지라고 그러셨죠? 예, 15단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고요. 예. 이 유치원도 공무원 임대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유치원인데 정말로 사립학교가 이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폐원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임대라는 조항 하나 때문에 근데 살 수도 없어요. 그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 매각을 할 의지도 없고 거기서는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매각이 안 되고 임대는 인정이 안 되니까 폐원하라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까지 임대를 해왔고 예, 괜찮은데요? 예, 이제까지 임대를 해왔고요. 예. 그 이사장님을 누굴 다른 분을 세우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임대는 승계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임대는 승계가 안 예, 되고. 그래서 임대 유치원은 폐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딱한 그런 그러면 사정인데요. 근데 거기는 지금 10반이 넘고 종례반 아이들 저같이 맞벌이하는 가정만 해도 130명이 넘습니다. 혹시 이준석 위원장님 제후인가요?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준석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어요. 좀 일단 먼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래요. 예. 어머니 5살입니까? 이제 5살이고 6살, 7살 계속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갈 곳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하나만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말. 이게 정말 무슨 법이나 규정 때문에 그런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15단지의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임대한 그 유치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승계가 안 되고.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부도 교육청도 그 누구도 저희한테 대한 답변도 없었고 예. 와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정말- 하시죠. 그리고 예.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런지 예. 뭔가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네. 뭔가 저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이나 변명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것까지 한번 들어보고 네. 어머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네. 그 연락해서 어머니께서 그 유치원의 대표로 예. 와주셔도 좋고요.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저희 어머님들하고 같이 한번 뵈러 예, 뭐 262명이 다 오면 예, 앉을 자리가 다 없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분 몇 분을 좀 정해갖고 오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우리 김세현 또 정책위 의장님이시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또 간사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 같이 이렇게 예, 제가 했으면 저희 좋겠습니다. 당의 정책위 의장이 김세연 의원인데요. 그분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요 상임위가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를 이렇게 뭐랄까요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네. 제가 김세연 의원하고 같이 네. 한번 어머니들 한번 만나보고요. 네. 우리 이준숙 위원하고 같이 그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이준석 위원장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이쪽 열에서 받겠습니다. 저 가운데 열. 예, 저 끝에 아마 우리 제 건국대학교 제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대학 행정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지금 학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김강일 의장이 또 오셨는데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다가 결국적으로는 주택이나 이런 토지 가격만 높여놓는 룰을 범했는데 그런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정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부동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정책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바꿔야 되는지 경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이든 대도시 이 집값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자기 돈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제일 빈곤한 빈곤층,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국가가 당연히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하신 우리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학과. 예, 김광희. 예. 그 회장님께서 이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DTI LTV라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규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DTI LTV 규제 푼 거, 그래서 빚내 가지고 집 사라라고 정부가 권장한 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갑자기 푹 꺼져서도 푹 꺼지면 난리 납니다. 지금 가계부채하고 이게 붙어 있어 가지고요, 부동산이 가격 1,400조 원이 되는 가계부채와 문제가 이렇게 딱 엮여 있어 가지고 부동산이 갑자기 푹 꺼지면 가계부채 쪽에서 또 난리가 나는데요, 너무 올라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DTI LTV 같이 그걸 DTI LTV 규제를 안 해가지고 능력도 안 보고 특히 막 집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할 때 조합 아파트 같은 거요, 그런 거 할 때 개개인의 갚을 능력도 안 보고 막 빌려주는 거, 저는 그런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저 사람이 이 돈 빌려가지고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 중에
뭐 과열 지구를 정한다든지 LTV DTI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요. 제일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민간 건설업자, 시공사, 시행사, 또 주택을 짓고 싶은 수요자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을 그걸 가지고 너무 정부가 나서가지고 수요 공급 원리가 죽도록 죽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은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나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옛날 종부세 같은 그런 보유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금과 규제 위주로 이제 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정부는 아마 수요 공급 차원에서 알아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았어요. 지금보다는 저는 수요 공급을 좀 일반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수요 공급 맡겨놓고요. 다만 LTV DTI는 저는 약간 엄격하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는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아니면 민간이 그런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든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그게 장기 임대든 뭐든 주거 공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에 정부가 좀 집중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은 조금만 더 효과를 한번 두고 보고요. 이 정부도 지금 김현미라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돼가지고 처음에 뭐 굉장히 세게 밀어붙인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한 20일쯤 됐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저희들 야당도 좀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중에 이거는 이 정책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있으십니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든가 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 곳에 주택을 늘리는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더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하나의 어떤 어느 지역 한 군데의 가격 상승이 서울시 전체를 가격에 변동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풍선 효과다 뭐 이래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어느 뭐 투기 과열지도 묶어놓고 특히 제가 이준석 위원장 들어보니까 이 상계동 쪽 이쪽도 그 투기과 여기 중랑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 투기과열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게 올바른 정책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은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핵심이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층수와 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택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열에서 한번 가운데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유승민 의원님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18년도에는 올해보다 임금이 한 16.4% 정도 더 인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 전문가이신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딴 건 없으시고요. 말씀하신 16.4%는 최저임금 말씀이시고요. 이게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지난 6월 말이었습니까? 그때 막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너무 화끈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우리 이제 비정규직들 임금 받고 알바들 임금 받는 그 기준 아닙니까? 사업장에 따라서는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그 월급, 그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한 번씩 근로감독 나오면 앉으십시오. 적발되고 이런 사업장들도 아직 많을 정도로
6,470원이라는 작년의 최저임금도 사실 100%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게 7,530원으로 이제 갑자기 16.4%가 뛰니까 일단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무지무지 이제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그러면 안 올리고 6,470원에 그냥 계속 묶어두면 좋으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매년 올렸습니다. 매년 어떨 때는 뭐 5%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7%, 8% 올리기도 하고 요번에 같이 16.4%를 1년 만에 한꺼번에 올린 이렇게 과격하게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만 매년 몇백 원 수준으로 계속 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들이나 그중에 알바하는 청년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의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성 귀족 노조라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노조들이 받는 그 연봉하고 있는 임금 격차나 이런 거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약간씩은 오르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요. 건강보험 그렇고 아동수당도 그렇고요. 기초연금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 몇 개월 안에 1년 안에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다 쏟아내가지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최저임금도 올해 정말 겁없이 너무 많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을 그렇게 급박하게 가파르게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식당 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여관 하시는 분들, 각종 도소매업, 유통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인력을 더 줄이거나 못 견디게 인건비 부담을 못 견디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직업의 사업장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좀 놀란 것 같고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라고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첫 해는 막 선심 트듯이 화끈하게 올렸는데 이걸 또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일부 어려운 사업장에 보전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오래 갈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되면 7,530원에서 내년에 올릴 때 1년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내년에 올릴 때는 7,530원에서 얼마 못 올리는 그런 식으로 갈 게 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더라도 일시적으로 정부가 4대 사회보험 기업이 납부하는 거 그것 좀 이렇게 부담을 정부가 들어주거나 이런 정책으로 올해는 1년 동안 보전이 될 거고요. 내년에 7,530원에서 내리진 않겠지만 내년에 또 1,000얼마가 오른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거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이번에 올라간 거 요거는 분명히 충격 맞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똑바로 이렇게 매끈하게 안 가고 약간 이렇게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중에 제일 이 임금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그걸 왜 세금으로 지원해 주냐 이렇게 많이 또 나무라하시는데 그런 지원이 올해 예산에 들어오면 그걸로 약간 전부 다 임시 방편입니다. 그걸로 일단 내년까지 버텨보고 일단 7,530원 올라간 거는 지금은 취소할 수가 없고요. 내년에 가서 7,530원에서 거의 동결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런 타협안이 내년 거래봐야 그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좀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이나 기재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먼저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더 받겠습니다. 끝나고 아마 입구에 여러분 오실 때 우리 유승민 의원님과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으셨는데 또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혹시 이 마치면 같이 기념 사진 찍을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전체 한번 어우러서 한번 좀 찍기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찍고 하는 그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 예. 이 마이크 드렸는데. 유승민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른정당이 창당될 때요, 상당히 그 기대도 많이 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바른정당으로 가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2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다고는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좀 또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른정당도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을 뭐랄까요, 포용하실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명 빠지면 원내 교섭단체에서 이제 자격이 안 돼서 20명 있을 때하고 19명 있을 때가 뭐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당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또 국회 안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때도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지 이렇게 국회의장이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각 당의 원내대표 내지는 수석부 대표들 간의 협상,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거기에 공식으로 이렇게 대표로 참여를 못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문제보다 국회 안에서의 협상에 야당의 한 축으로 참여 못하는 그 문제가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더 큰 피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9명이 되면 그런 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20명이 한 명의 이탈도 없이 같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초심대로 그렇게 똘똘 뭉친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DJ와 그 JP 그 사이에 의원 꾸어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의원을 몇 명 이렇게 꾸어줘가지고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꾸어준 그런 당으로 다시 돌아올 때 뭐 그래서 생긴 말이 연어라는 말이 생기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좀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있던 무슨 의원 꾸어주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민의당 안에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가 안보든 경제든 복지든 정책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같이 갈 수 없다. 자기들이 뭐 중도 이러는데요. 국민의당 안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자유한국당 안에도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유한국당 안에도 분명히 보수가 지금 자유한국당 저 모습으로 가면 보수가 결국은 더 망할 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20에서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는 그것도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앞으로 보수가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할 그 방향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가는 게 그게 제가 늘 생각하는 제대로 된 보수 통합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평소에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두고 보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이 거짓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 2020년 4월에 총선,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선거가 쭉쭉쭉 남아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까 저 모양으로 아마 그냥 있을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저희들 바른정당, 이 세 야당한테 야당 안에서 어떤 정계 개편이,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느냐 정말 우리 같이 어차피 볼 겁니다. 보는데 저는 그 정계 개편이 그냥 선거 앞두고 서로 뭐 구워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거 앞두고 그냥 선거에서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요즘 국민들 너무 똑똑하시고요. 청년들, 젊은이들도 정치에 대해서 의식이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에 이 무섭고 똑똑한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는 그런 정계 개편으로는 보수가 성공을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근본적이고 깊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00% 질문하신 분께 100% 우리 잘 될 거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참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들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이 저쪽에 청년 질문 손드셨습니다. 중간에.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랑을에 사는 남아청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님 중랑에 오신 거 환영드립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요, 이제 보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미에도 지금 야당 보수들 통합을 염두에 주셨는데,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요. 통합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폐해인데요. 또 혹시 경상도당이나 전라도당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당제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평소 생각하는데 그 효과로서 이번에 대법원장 이번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또 헌법재판소장 또 부결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개혁 보수로서 바른정당이 지금 창당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 자체의 색깔이나 어떤 이념을 안 되더라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안 하고 다당 정치에서 저는 한 5개 내지 한 6개 정당은 있어야 되고 봅니다. 한 비슷비슷한 그런 세력을 가진 게. 근데 계속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아주 이런 시일 내에 무슨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이 들었으면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거나 아마 제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맨날 저는 제 입으로 자강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자강파의 괴수 비슷하게 맨날 쓰는데요. 근데 저는 바른정당이 제가 아까 1월 24일 날 창당할 때 말씀을 드리고 대선 때 말씀드리고 지금 9월 22일입니다. 요 시간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저희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저는 당 만든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고 만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우리는 중심 잡고 우리 길을 가는데 이 길에 찬성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문호를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까 바로 뒤에 분이 걱정하시는 그런 세력을 모으겠다는 이 의미에서 통합이지. 저희들이 이 바른정당이 가야 될 길을 다 버리고 흔적도 없이 저희들이 기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첫 번째 경상도당, 전라도당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새롭게 가자는 길에는 저는 지역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23분이 호남분이고요. 비례대표 13명이고요. 국민의당은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국회의원은 오로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지금 이번에 표결할 때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희들하고 또 실컷 합의를 해놓고 뒤집고 할 때 보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된 셈인지 원칙에 맞고 명분에 맞고 같이 맞으면 합의를 실컷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꼭 뒤집어버리고 예?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몇 번째 됐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장 표결, 대법원장 표결 이게 우리는 물론 당에 식구가 20명, 40명 있으면 100% 똑같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야 공산당이죠. 그래서 그 중에 소신껏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당이 맨날 보면 자유투표 내려놓고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투표해보고 찬성되면 우리가 자리가 찬성됐다 이러고 부결되면 그것도 우리 힘이다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당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저에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이, 호남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말씀하신 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저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대구에 가서 제가 맨날 대구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대구 제발 좀 바뀌자. 대구가 좀 개혁의 중심이 좀 돼보고 국가적으로 대구가 제일 뒤에 따라갈 게 아니라 제일 앞장서서 좀 나가보자 이러고 광주에 가서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주분들한테 저 찍어주지도 안 했습니다만 광주분들한테도 아니 광주하고 대구는 왜 맨날 이렇게 투표만 하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냐. 너무 한쪽으로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고 정책도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 지역은 저 사람 저 당 찍어줘야 한다 이러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극단적으로 투표하는 게 돼 있느냐 이렇게 그러는데 제 말씀 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거기에는 TK당이다, PK당이다, 호남당이다, 충청당이다 그런 거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지역주의가 지역색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 민주당 의원이 이제 드디어 국회의원이 나오고요. 호남에서도 순천 어디입니까? 곡성입니까? 이정현 의원 나오고요. 전주에 정원천 의원 나오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 마음이 이제는 좀 이렇게 열리고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소한 새로운 보수가 옛날식으로 지역감정 자극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로 펴먹겠다는 이런 정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혁보수 통합 자체가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통합 안 하고 계속 그 색깔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제 생각하고 뭐 거의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특강을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서울 지역 우리 동북부 강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랑이 그러나 오시면서도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매우 납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우리 중랑의 윤상일 위원장께서 좀 건의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거의 오셨고 저 뒤에 계속 손들고 우리 김대성 우리 부위원장님이신데요. 예, 그러면 윤상일 의원님 질문하기 전에 예, 그럼 한 말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 대표님 그 처음 정당 그 창립할 때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갑습니다. 중랑갑에 계신 김진수 위원장님 또
울고 계신 문상일 위원장님 참으로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대표님이 오셔서 저희들과 이렇게 초청 강연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전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을 느껴갑니다. 야당입니다. 야당은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언론 보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노원구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혼자 나와서 토론하면서 자꾸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분들처럼 케이블 TV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른정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또 투쟁하고 또 논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 투쟁하는 것들 보십시오. 촛불 집회할 때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또는 논쟁거리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언론에서 바른정당을 자꾸 보여주고 우리 대표님을 텔레비전에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역동적인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성 아니면 또는 투쟁할 수 있는 거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핵 문제, 남북 문제 더욱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옛날에 여당처럼 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여당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을 일으켜서 나가다 보면 언론에서도 바른정당을 더 비춰주고 또 젊은이들 또 지금의 보수님들이 바른정당의 힘을 북돋아주고 또 같이 동참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기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당의 다른 동지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100개를 다 우리가 발목 잡고 비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럴 수 없겠지만 진짜 나라 운명이 달린 문제는 목숨을 걸고 화끈하게 투쟁하는 그 모습을 야당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막는 모습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또 알리는 모습 그 두 가지 노력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려요.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야당 때 입당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투쟁할 때는 제법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새겨 듣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입당에 앞서서 여기 중랑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여성 회장이 꽃다발 드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해주셨으니까 감사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전체, 우리 갑과 을 지역, 제가 갑인데요.
저는 명목동 1동에서 8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호 3동, 상봉 2동이 제 이제 지역구 중랑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상일 의원님은 이제 저쪽 예, 신내동, 묵동 이쪽이 예, 우리 중화동 예, 이렇게 해서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힘써달라는 취지의 예, 뭐 질문 내지는 뭐 부탁 말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해서 나오시죠. 예. 올라오시죠. 예. 올라오셔서 말씀 올라오시죠. 예. 자연스럽게 예. 사진을 같이. 예, 장한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랑구가 사실은 변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지입니다.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전진기지입니다. 서울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저쪽 강서, 부평, 인천은 도시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랑구의 역할이 컸던 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교통요지, 산업요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국회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해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영원한 국회의원들 5 많습니다. 영원한 발전 많이 됐습니다. 서울 중랑구 똑같은 서울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발전을 못 시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아쉽게 생각한 한 가지를 우리 유승민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십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제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갔다가 지방지를 보게 됐습니다. 경인일보. 근데 그 당시에 GTX 노선 확정도가 나온 거예요. GTX가 뭐냐?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입니다. 야, 내가 질의하려는 건 뒤로 제치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당시 GTX 노선이 남부로 가는 X자 노선이 있었고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오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문수 지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김문수 지사님 경기남도 지사입니까? 그랬어요. 경기도 동북부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군사지역, 그린벨트, 수변구역, 예? 그린벨트, 뭐 온갖 규제에 완전히 백화점입니다. 경기도 동북부. 거기를 통과하는 게 우리 충남입니다. 국가정책이 소위 이익성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김문수 지사한테 경기남도지사냐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노선은 반드시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연장돼야 된다. 어디까지? 양평이나 가평까지 연장을 시켜라. 저는 양평, 가평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중랑구를 위해서 GTX를 수도권 광역열차를 남양주, 가평까지 옮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경기 북부에 놓아주는 게 좋은 줄 알지만 난 속으로는 중랑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꼭 환영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맹형규 장관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맹형규 장관의 양평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국회의원이 못 됐어요. 19대 때. 아마 제가 국회의원이 19대 때 됐으면 이미 GTX X자로 타당성 검사 끝나가지고 곧 시행되는 거 마찬가지로 GTX 노선이 망우동을, 중앙선을 통과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 저개발된 서울시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유승민 의원님이 오셨길래 우리 중랑 구민을 대표해서 GTX 송도 노선을 지금 아마 박원근 의원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요새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박원근 의원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타당성 검사 들어갔어요. 예산 문제.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국회 활동하다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랑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유승민 의원님께 간곡히 또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첨언드리자면 이제 우리 중랑은 특히 봉제 산업이 약 2,500개 영세 중소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랑 갑쪽이 특히 단독주택지니까 지하에 정말 산재이 있습니다. 그런데 숱하게 많이 공약만 되었지 이렇게 별도의 어떤 이렇게 봉제, 이런 클러스터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이제 이런 교통 문제, GTX 문제나 특히 상봉터미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점별로 이렇게 망우역사 주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더디 그런 발전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옛날에 여당이었던 우리 소위 바른정당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안 되다, 국회의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옛날에 야당, 지금이 또 여당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GTX.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 돼가지고 한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예, 저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GTX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왔는데, 그걸 만약 아까 가평, 양평까지 이렇게 중앙선 연장을 마서까지 그렇게 만약 연장을 하면 그게 여기 서울에서 이 동북부 중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도에서 망우역까지 GTX면 그 정도 40 정도 됩니다. 현재는 우리 당의 이학재 의원이 또 국토교통부 간사시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도시정보이고 제가 사실 제 정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 김진수 위원장 말씀하신 봉제 산업 그거는 단지를 하나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모여서 좀 집적화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 공간도 현대화되고 도심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면목 5동 앞에 7동 옆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현재 지금 홈플러스에 임대를 해주고 있어서 거기가 지금 한 3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매우 넓은데요.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북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전동동 답심리 쪽은 제가 13년 동안 맨날 출퇴근하면서 다닌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서울의 동북부 지역이 여기 아까 상봉터미널, 망우역 이런 말씀하신 동북부 지역이 사실 굉장히 낙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이게 개발의 열기라는 게요. 옛날에 강북에서 강남에 갔다가요.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구로의 디지털 단지 같은 거 옛날에 가산, 그리고 옛날에 왕십리도
옛날하고 엄청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시내, 굉장히 넓은 서울 시내 이렇게 개발의 중점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고, 저는 분명히 이 지역에 한번 그런 바람이 한번 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조금 앞당기는데, 우리 윤상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GTX 노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중랑의 어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두 위원장님 말씀 듣고, 당장 국토위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챙겨보고, 이학재 의원님이 국토위죠. 감사합니다. 예, 국토위 간사죠. 예, 우리 그 국토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게 또 이학재 의원님이 인천 서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송도, 망우 내지는 송도 뭐 청량리에서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양평 쪽으로. 예. 그 GTX 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라니까 꼭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갑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벌써라도 한 25분이 지났어요.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뜨거운 열강해 주신 우리 유승민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블로그나 이쪽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출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계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2시간 동안 굉장히 지루하셨을 건데 끝까지 계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